이혼한 지 4년. 전 아내가 아프고 돈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5억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마치 이 소란스러운 도시의 먼지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지만 제 마음을 잠식한 공허함만은 씻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 제 젊음과 눈물을 모두 바쳐 이뤄낸 강남의 고급 빌라 최상층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붉은 와인잔이 들려있고 눈은 하염없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향합니다. 두꺼운 강화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4년,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꼭 4년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한 결혼에 마침표를 찍던 그날, 저는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고 답답했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네, 눈부시게 성공했죠. 제 건설 회사는 이제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억짜리 계약, 해외 파트너와의 악수,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파티. 이 모든 것은 한때 시골뜨기 민준의 뜨거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 왜 마음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100평이 넘는 이 넓은 집에 저는 혼자 삽니다. 소파부터 샹들리에, 바닥의 카펫까지 모두 최고급 수입품으로 채웠죠. 모든 것이 돈의 향기, 성공의 향기를 뿜어내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에어컨 소리와 빗소리만이 귓가를 맴돕니다. 그러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느린 필름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비 오던 어느 날, 그때 우린 마포구의 좁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 복도가 물에 잠겼고 낡은 지붕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제 아내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양동이로 빗물을 받아내고 제가 일할 자리는 마른 걸레로 닦아주던 작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밤새 프로젝트와 씨름하는 저를 위해 끓여주던 따뜻한 흰죽. 지쳐 쓰러진 제 어깨를 주무르던 거칠고 투박했던 손길.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어찌나 따뜻했던지요. 우리의 웃음소리는 가난한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 말고 일에만 전념해요.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요. 당신은 꼭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는 저를 전적으로 믿었고 자신의 청춘과 아름다움을 희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성공 가도를 달리자 저는 그녀가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스럽고 옷 입을 줄도 모르고 사교성도 부족하다며 그녀를 타박했습니다.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는 그녀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반면 제 주변의 여비서나 파트너들은 언제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세련됐으니까요. 저의 성공과 함께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일과 밤샘 술자리에 빠져 살았고 텅 빈 집에서 그녀를 외롭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제3자도 살림살이를 부수는 격한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의 메마른 눈동자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린 믿음과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낡은 옷 몇 벌만 챙겨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재산을 제게 남겨둔 채 말이죠.
자신에겐 평온함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남기고서요. 지난 4년간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숱한 여자들을 만났고 끝없는 유흥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할수록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의 흐느낌 같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토록 원하던 평온을 찾았을까? 아니면 나처럼 홀로 슬픔을 곱씹고 있을까? 저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와인의 맛이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쓴맛, 단맛 모두 맛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시큰한 아픔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죄책감을 떨치려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누구일까요?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차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까마득한 과거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대학 시절 제 절친이자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유일하게 서연과 저 모두와 연락을 유지했던 현우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성공에 취해 옛 친구들을 멀리한 후부터는요. 이 전화는 분명 안부 인사나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이 아닐 겁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우의 말은 제 귀에 날아와 박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조명에 반사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차가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귓가에 윙하는 소리가 울리며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우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고통스럽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서연이가 병원에 위독해 돈이 하나도 없대 같은 단어들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서연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하던 공장에서 쓰러져 실려왔는데 의사 진단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급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고되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병을 키운 것 같다고요. 그리고 현우가 덧붙인 말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병원비를 낼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가족은 멀리 있고 기댈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고요. 마침 가족 병문안을 갔던 현우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고 너무 안타까워 제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오래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현우의 말을 듣는 내내 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아내가 아닌 차가운 병상에 홀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깡마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이혼할 때 제가 준 돈이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왜 돈이 없어 쓰러질 때까지 몸을 혹사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현우에게 이혼할 때 준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그 돈을 다 써버린 거냐고요. 수화기 넘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가 아직도
아내를 전혀 모른다고 탓했습니다. 그날 서연은 빈손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낡은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제가 계좌로 보내준 돈은 제게 알리지도 않고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로 붙인 뒤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빠듯한 공장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그녀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오만과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힌 거야? 자존심이 대체 얼마나 강하기에 굶어 죽을지언정 내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으려 했던 거야.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걸이에 외투를 집어들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연을 봐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강지처의 정, 한때 부부였던 그 인연이 그녀를 이 위기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번쩍이는 제 고급 세단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달 말에 더 비싼 신차로 바꾸기 위해 모아둔 현금 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5억, 제 피땀이 섞인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숨에 비하면, 그녀가 저를 위해 희생한 세월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고로 달려가 돈 다발 전부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차는 나중에 사도 되지만 사람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만약 오늘 밤 제가 가지 않는다면, 만약 서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고 문이 열리자 새하얀 빗줄기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굵은 비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도로 위 가로등 불빛만이 무릉덩이에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연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제발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사업에 실패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내 삶의 일부였던 소중했던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 깊었던 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꺼진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작은 바람에도 거세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서연, 지난 4년간 그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걸까요? 제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비수처럼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끔찍한 남자였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여자를 잊어버린 배신자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원망처럼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녀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 곁으로 가서 제 힘과 돈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이 늦어버린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차는 밤의 장막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타이어는 미끄러운 굽이길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과거의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연이 내 곁에 있던 그 시절. 서연을 처음 만난 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감독이었고 그녀는 근처 한밭집에서 일하던 앳된 아가씨였습니다. 선한 미소와 까만 눈동자,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여자. 도시 여자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에게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소박하고 진솔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성공을 꿈꾸던 시골뜨기 청년이었던 저는 그녀의 미소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점심을 먹으러 가면 서연은 제게 몰래 국을 한 그릇 더 주거나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잔처럼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부른 초라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카도 비싼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덥고 좁은 단칸방에서 맞은 첫날 밤, 서연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마음만 맞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 말은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나방처럼 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지만 처음부터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주변에 돈을 빌렸고 심지어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금 귀걸이까지 팔아 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그녀는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로 일주일 내내 앓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서연은 회사를 쉬고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고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잠 못 자 깨해진 그녀의 눈, 저를 걱정하느라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맹세를 잊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자 저는 명예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는 점점 늦어졌고 집에서 밥 먹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서연을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스럽고 말 주변도 없고 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답답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제 집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세련되고 똑똑하고 멋진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난 내 야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서연은 서류를 한 번,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고 잔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떨렸지만 망설임 없는 필체였습니다. 지금 이 고급차 안에서 그 순간을 떠올리니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내던지고 반짝이지만 가치 없는 돌멩이들을 돌았습니다.
조강지처의 헌신을 짓밟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던 겁니다. 빗줄기는 마치 저를 꾸짖는 듯 세차게 차창을 때렸습니다. 과거 서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 울고 있는 그녀, 저를 걱정하며 돌봐주던 그녀. 모든 기억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녀를 만나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을지라도, 그녀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저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해야 했습니다. 앞길은 빗속에서 희미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행복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제발 하늘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를. 제 잘못을 바로잡고 그녀의 미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붉은 네온 사인이 섬광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돈 가방을 쥔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싼 양복이 흠뻑 젖는 것도,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이동 침대 소리,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비통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내가 왔어. 내가 널 구하러 왔다고.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기다려줘. 제 발걸음은 불안과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 원무과를 향해 길고 어두운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원무과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는 흠뻑 젖은 제 모습과 넉나간 얼굴을 보고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서연의 기록을 찾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했고 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머릿속을 잠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요란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집안을 감돌던 무서운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프로젝트 본부장으로 막 승진했습니다. 일은 저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고 저는 늘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식어버린 저녁상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잔소리 없이 묵묵히 음식을 데우고 숙취해소를 위한 꿀물을 타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그런 순종적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그립다고, 돈은 벌 만큼 벌지 않았냐고,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시야가 너무 좁아. 주방에만 박혀있는 여자가 남자의 큰 뜻을 어떻게 알겠어. 난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애한테 발목 잡힐 순 없다고. 그때 서연의 눈빛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릴 만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뜨거운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큰 계약과 화려한 인맥에만 몰두했습니다. 서연이 점점 시시하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셔츠 다려놨어. 같은 질문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함께 파티에 참석하고 경제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을 접대하느라 저는 그날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촛농이 흘러내린 케이크와 꺼져버린 촛불 2개가 놓인 식탁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더는 당신을 다사갈 수가 없어요. 그 가벼운 한마디가 찬물처럼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오만함과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둘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몰랐던 것은 그 도장 하나가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비극으로, 그리고 저 자신을 뒤늦은 후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제 상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환자가 내과 병동 307호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현실로 돌아와 작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과거라는 돌덩이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납 영수증을 손에 들고 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돈은 제게 하룻밤 술값, 명품 가방 하나 값에 불과하지만 서연에게는 전 재산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을 겁니다. 서연이 돈이 없어 복도에 누워 기다려야 했다는 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제가 비참하고 한심했습니다. 저는 수납 창구로 다가가 5억 원이 든 가방을 차가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납 직원은 제가 307호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최고 수준으로 결제해달라고 하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연을 VIP 병실로 옮기고 24시간 간병인을 붙이고 가장 비싼 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사람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셌고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끝나도 의리는 남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5년이나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그 조강지처의 정을 저는 지난 4년간 무관심과 시간의 먼지 속에 파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야 그 정이 거세게 되살아나 저에게 행동하라고, 과거의 잘못을 갚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오지 않았다면 서연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돈이 전부라고, 성공과 행복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병원 한가운데 서보니 돈은 사랑하는 이의 평온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5억은 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더 좋은 차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목숨을 구하는데 이 돈을 쓰니 제가 가졌던 그 어떤 재산보다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붉은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들었습니다. 마치 속죄의 증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제가 서연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돈이 제 양심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서연이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제가 그녀에게 졌던 그 마음의 빚을 말입니다. 수납 창고를 떠나는 제 발걸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만한 건설사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과 책임을 되찾으려는 한 남편,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앞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서연을 위해, 그리고 제 안에서 깨어나는 선한 자아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방이 스테인리스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 비친 제 초췌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밤중의 병원 복도는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길게 뻗은 복도를 비추었고 바닥 타일 위로 제 그림자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알코올 냄새, 키키한 냄새가 뒤섞여 역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양옆의 의자에는 간간히 환자 보호자들이 웅크린 채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긴 복도 위로 제 발소리만이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굳게 닫힌 병실 문틈으로 인공호흡기 소리, 밤의 정적을 깨는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너무나도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심장 박동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쾌락과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부와 권력은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죽음의 신에게 서연을 비켜가라고 명령할 수도, 권위로 그녀를 괴롭히는 병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혹한 운명 앞에서 벌벌 떠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307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초췌해진 서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은 타인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은 더더욱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서연과 현재에 대한 끔찍한 상상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열린 병실 문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정성껏 죽을 떠먹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에게도 저런 소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헛된 허영을 채나 평온함을 버렸고 지금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외로움과 후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빗물을 실어와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감싸는 이 냉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307호 병실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칠이 벗겨진 낡은 흰색 문은 마치 저의 심판을 기다리는 말없는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가 307호의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맞은편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약 쟁반을 든 젊은 간호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흠뻑 젖은 명품 옷과 흙투성이 구두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보호자분이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이어진 그녀의 말에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따님이 겨우 잠들었어요. 불쌍하게도 엄마만 찾으며 계속 울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세웠는데 방금 겨우 잠들었으니 깨우지 말아주세요. 따님이라는 두 글자가 제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간호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따님이요. 서연이한테 딸이 있었나요? 간호사는 마치 제가 외계인이라도 되는 듯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모르셨어요? 아린이요. 서연 씨 딸, 이제 4살이에요. 며칠째 엄마 곁을 지키는데 어찌나 착한지 보는 사람마다 안쓰러워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만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4살짜리 딸, 서연과 이혼한 지 4년. 그럼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녀가 나와 헤어지자마자 재혼이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그럴 리 없어. 서연은 그런 여자가 아니야. 누구보다
내가 그녀를 잘 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설마 섬광 같은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고 심장이 뱉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4살이라면 임신 기간 10개월을 빼면 아이가 생긴 시점은 우리가 이혼을 준비하던 그 무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부부 관계도 있었습니다. 설마 서연이 내 아이를 임신한 채 그 사실을 숨기고 떠났단 말인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던 그녀의 망설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내 핏줄을 뱃속에 품은 채 빈손으로 떠나 이 험한 세상과 홀로 맞서 싸웠단 말인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내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내 성공의 짐이 되지 않으려 차라리 미혼모의 길을 택했던 것일까? 간호사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정말 서연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남편입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이제야 듣고 찾아왔어요. 간호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상태에 대해 몇 마디 더 알려준 뒤 약수레를 밀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온갖 상념에 휩싸인 채 병실 문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307호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얇은 문 하나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2개의 세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저의 죄 많은 과거, 다른 한쪽은 제가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현재.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이 민준이 고작 문 하나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간과 병마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버려둔 아비로서 무슨 낯으로 아이를 본단 말인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병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울음소리도 말소리도 없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이 제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서연과 아비의 온기 없이 웅크린 채 잠든 깡마른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병원 안공기는 차가운데도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비겁한 자아가 속삭였습니다. 4년 전처럼 이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라고 5억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모두를 위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돈으로 병을 고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외면한 채 다시 화려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순간 고생만 했던 조강지처의 모습이, 헤어지던 날의 슬픈 눈빛이, 그리고 간호사가 말한 따님이라는 2글자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한심한 남자였지만 더 이상 비겁자가 될 수는 없었다. 이미 한 번 그녀와 아이를 버렸다. 2번 다시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만약 지금 돌아선다면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들어가야만 한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 나는 서연에게 사과해야 하고 내 아이에게 가정을 찾아주어야 하며 나 자신에게는 속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꽉 쥐었다. 고요한 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 희미한 공간이 드러났다. 구석의 작은 스탠드에서 나온 노란 불빛이 병상 위를 비추었고 잠든 여인의 깡마른 모습과 그 곁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버렸던 세상.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간절히 돌아가고 싶었던 그녀와 아이의 세상 속으로 등 뒤로 병실문이 닫히며 바깥 복도의 소음과 냉기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 노란 스탠드, 불빛만이 하얀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차가운 타일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이 슬픈 정적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의 하얀 병상에는 제 전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서연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 서연이란 말인가? 햇살처럼 웃던 예쁜 보조개를 가졌던 그 여인이란 말인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제 눈을 의심할 만큼 깡마르고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앤숙한 얼굴, 툭 튀어나온 광대뼈, 앤닭에 들어간 눈, 한때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드문드문 흰머리까지 보였습니다. 링거, 바늘 자국으로 온통 멍든 앙상한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된 거야? 4년 동안 어떻게 살았기에 몸이 이토록 망가진 거야? 이혼하던 날의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는 약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만져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싶었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돌아왔습니다. 제 죄 많은 손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한 그녀를 더럽힐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헐렁한 환자복 아래 드러난 그녀의 작은 몸을 보니 제가 이룬 부유함이 한없이 초라하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명품 양복을 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지만 그녀의 건강과 미소를 되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패배자. 헛된 허영을 위해 현명한 아내를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재산과 텅 빈 영혼을 가진 외로운 남자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짓밟아버린 조강지처의 정을 위해 울었습니다. 이 고요한 병실에서 죽어가는 전 아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배신과 무관심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후회에 잠겨 있을 때 제 시선은 우연히 서연 옆에 빈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이불 속에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던 바로 그 아이, 아린이 서연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아이의 통통하고 순진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이는 새근싸근 잠들어 있었고 오밀조밀한 입술과 긴 속눈썹이 작은 숨결에 따라 파르르 떨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얼굴 윤곽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저를 섬뜩하게 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높은 이마, 오뚝한 콧날, 그리고 누가 봐도 저를 빼닮은 턱선까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눈앞에
잠자는 천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각한 듯 저와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내 핏줄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며 5억 원이 든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잔인했습니다. 서연은 내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이혼할 무렵 혹은 그 직전에 이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을 택하고 홀로 떠나 이 가난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길렀을까? 저는 아이를 보고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과거 서연이 아이 얘기를 꺼냈을 때 내 입으로 거절했던 바로 그 아이. 아이는 짐이야. 내 성공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그렇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짐이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천사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픈 엄마를 돌보기 위해 이 낯선 병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낡은 티셔츠와 짧은 바지 아래로 드러난 목이 물린 자국 가득한 깡마른 다리가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부유한 건설사 대표의 딸이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인가. 목이 메어왔고 쓰라린 아픔이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당장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미안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제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서연의 위대한 희생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내 핏줄을 지켰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와 아이를 위해 무얼 했던가. 무관심과 잔인함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저는 저기 누워있는 저 여인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비겁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떨어지는 소리에 서연이 놀라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신음과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동공이 커졌고 폼숙한 얼굴에 공포와 경악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힘이 없어 다시 베개 위로 쓰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민준 씨, 맞아요.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서연아, 나 민준이야, 내가 왔어. 서연은 감전이라도 된 듯 손을 빼내며 잠든 아이 쪽으로 불안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덮으며 제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 행동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무서운가? 내가 아이를 해치거나 아이를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년 동안 나를 속인 거지? 저 아이, 내 아이 맞지? 서연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뱃속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발, 서연아, 진실을 말해줘. 아린이, 우리 딸 맞아.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고통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린이는 당신 딸이에요. 당신 딸이라고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랬구나. 나에게 4살짜리 딸이 있었구나. 나는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 고생을 한 거야? 내가 아이 아빠인데. 서연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혼을 원했어요. 성공하고 싶다고 아내도 아이도 짐이라고 했잖아요. 당신 성격 알아요.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아이를 빌미로 당신을 붙잡으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높이 날아가길 바랐어요.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원망이나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미혼모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귀한 사랑 앞에서 제 이기심과 비열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와 아이를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숨기려고 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려고요.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네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린이가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녀의 손 위로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쓰레기고 나쁜 놈이야. 내가 너희 둘을 버렸어. 미안해, 서연아. 아가야, 미안하다. 제 울음소리는 서연의 흐느낌과 뒤섞여 뒤늦은 후회와 사랑이 담긴 슬픈 노래처럼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격한 감정이 지나가고 병실 안에는 창밖에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지난 4년의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눈물과 굴욕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홀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그녀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거리를 가져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는 물만 마시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홀로 배를 부여잡고 운 밤도 많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날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한밤중 진통이 시작되자 스스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산모들 곁을 지키는 남편과 가족들을 보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아린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벅찬 행복과 함께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린이는 잔병 치레가 잦았고 약값과 기저귀 값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2~3배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그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젖은 전단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흠뻑 젖어 추위에 떨면서도 엄마 등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제가 올해의 기업인상을 받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늘씬한 모델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뻤다고 합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보며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린이에게 부유하지만 무책임한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돈은 필요 없다고 그저 아이가 평온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과로와 부실한 식사는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만성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쳤고 결국 이번에 공장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내의 모습, 어린 딸을 업고 비를 맞으며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시간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성공을 축하하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고급 차를 몰고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대비에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연의 거칠어진 손, 고생의 흔적이 남은 팔에 작은 흉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들어 제 얼굴에 대었습니다. 제 눈물이 그녀의 굳은 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핏줄을 지켜낸 영웅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복을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곳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건설사 대표 민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제가 지금 전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짜릿짠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양심이 깨어나는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을 위해, 내 딸을 위해, 그리고 제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명예라는 허상을 붙다가 행복의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을 세웠지만 정작 제 가정은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서연을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틀렸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지위, 명예, 다 부질없는 거였어. 모든 걸 가졌지만 너와 아이를 잃으면 나한테 뭐가 남겠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놈이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아빠가 되게 해줘. 남편이 되게 해줘. 너희 두 사람에게 내가 진 빚 갚게 해줘. 서연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지쳐 있을 때마다 해주던 익숙하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용서의 끄덕임이었습니다. 그 몸짓 하나가 죄로 메말랐던 제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샘물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린이는 아빠가 바로 곁에 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야, 아가, 아빠가 이제 왔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아빠가 엄마랑 너 꼭 지켜줄게.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가 막아줄 거야. 저는 바닥에 가방을 주워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차 사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제 당신과 우리 딸 거야. 걱정 말고 치료만 받아. 병원비는 내가 다 해결했어. 간병인도 불렀고 나도 여기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이제 누구도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서연과 아이가 잠든 모습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새근사근 잠든 두 사람을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에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또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잠을 깨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이 쑤셨지만 침대 위 두 사람을 보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아린이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는 낯선 천장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엄마를 보고 마침내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아이는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정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긴장으로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분신, 제 핏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더니 엄마를 살짝 흔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제 메마른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 아이를 품에 안고는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심시키려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엄마랑 아린이 보러 왔어. 혹시 아저씨 기억나니? 아린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통통한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놀랄까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린이는 제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손으로 제 거친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숭고한 부성애가 솟아올랐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뼈와 살을 가진 진짜 내 딸이 매일 밤 후회 속에서 그리던 꿈이 아닌 현실로 내 눈앞에 있구나. 서연은 저와 아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아, 민준 아저씨한테 인사드려. 아저씨가 엄마 많이 도와주셨어. 아린이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의 예의 바른 인사에 기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선 앞으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곧바로 서연을 병원 VIP 병실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돈이 아깝다며 극구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당신한테 진 빚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 옮긴 병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지만 서연과 아린이의 식사와 개인적인 돌봄은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제가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링거를 맞는 동안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사과는 울퉁불퉁 깎였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나가는 대표님이 사과 하나 제대로 못 깎네. 창피한 줄 알아요. 저도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야. 요리부터 빨래,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전부 다 배울게. 당신만 허락해 준다면.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게. 다시는 당신과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하고 우리 아린이 잘 키우기만 해. 세상 모든 힘든 일은 내가 다 막아줄게. 이제 일보다 가족이 먼저야. 가족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과거 속에서 신뢰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무게를 알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헛된 명예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가 기적처럼 되찾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저는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나무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진짜 집을 지어주겠다고. 벽돌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지은 아빠의 집을, 아이가 언제나 평온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을 말입니다. 저는 회사 경영을 부사장에게 모두 맡기고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오직 서연과 아린이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 중독이던 제가 회사를 비우자 직원들은 모두 놀라 수군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는 아내의 밥 한 끼, 아이의 잠자리가 그 어떤 계약보다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값을 흥정하는 모습에 시장 아주머니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서툴게 죽을 끓이고 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우고 짜게 만들기 일쑤였지만 땀 흘리며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가 서연에게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맛있게 먹고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린이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엄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린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끙끙대며 묶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저씨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와인잔을 잡던 손으로 저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엉킨 머리를 풀고 서툴게 양갈래로 따아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모양이었지만 아린이는 거울을 보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머리 예쁘게 묶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아빠가 되는 기쁨이 얼마나 소박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고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소꿉놀이를 하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공주님 이야기는 이제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린이 사이의 유대감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서연은 그런 우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린이가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늘 안쓰러웠는데 당신이 있으니 아이가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에 기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을 몇백, 몇천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침대에 기대 앉아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아린이에게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아린이가 갑자기 제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동화 속에는 다 아빠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내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뜨개질을 멈추고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린이를 들어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아린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는 착하고 엄마랑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리나 아저씨가 바로 내 아빠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내가 진짜 내 아빠란다. 아린이는 제 얼굴과 엄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가. 저 아저씨가 내 아빠야. 엄마가 늘 이야기해주던 바로 그 아빠. 아이는 다시 저를 보더니 조그만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그 작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저는 아이의 머리와 뺨,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린이는 작은 팔로 제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이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따뜻한 포옹,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아빠라는 그 숭고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두 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는 서연과 아린이를 좁고 허름했던 옥탑방이 아닌 제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텅 비어 차갑기만 했던 그곳이 이제 진짜 가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연은 빌라 앞에서 차에서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런 곳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당신과 우리 딸의 집.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 내가 다 갚게 해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아린이를 안은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무척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의 진짜 주인인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린이는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적막했던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서연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으로 방을 다시 꾸몄고 아린이를 위한 작고 예쁜 침대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과 함께 손으로 쓴 카드를 놓아두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해. 카드를 읽은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안겨 행복의 눈물로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잠에서 깨면 사라져 버릴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 행복은 진짜야. 이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그 후 저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아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서연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시간은 이제 가족의 단란한 저녁 식사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모든 상처는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과 아린이를 향한 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들이 무너졌던 신뢰와 행복을 다시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그토록 염원하던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반겨주는 서연의 미소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소박한 일상이 제가 과거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 저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운명처럼 다짐했던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로 정원에서 즐길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과거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함께 먹던 소박한 음식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갈치조림과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며 가난했지만 달콤했던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린이는 제 주위를 맴돌며 아빠, 맛있는 냄새 나요 하고 제잘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저는 정원에 식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촛불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깊어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아린이에게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린이가 가져온 붉은 벨벳 상자를 받아든 제 심장은 10년 전 서연에게 처음 고백하던 때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고르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짐작한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우리의 낡고 소박했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서연이 서류와 함께 테이블 위에 두고 갔던 바로 그 반지. 저는 지난 4년간 이 반지를 금고 속에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제 잘못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기념품이었지만 오늘 이 반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왼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반지는 우리가 부부가 되던 날을 지켜봤고 우리가 눈물로 헤어지던 날도 지켜봤어. 내가 이 반지를 잃어버렸고 당신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의 행복을 모두 잃어버렸었지. 하지만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당신과 우리 딸을 다시 찾을 기회를 줬어. 오늘 우리 딸이 보는 앞에서 이 반지를 다시 당신에게 끼워주고 싶어. 과거에 얽매이자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시 한번 내 아내가 되어줄래? 남은 평생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더 큰 부자는 못 만들어줄지 몰라도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꼭 맞았습니다. 서연도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개의 낡은 반지가 촛불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증명하는 것처럼요. 아린이는 우는 우리를 보고 달려와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아린이가 속상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아가, 이제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달콤하고 완전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가든 파티였습니다. 그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주었던 친구 현우가 사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놈, 복도 많은 놈, 크게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제 짝을 다시 찾았구나. 이제 아내한테 평생 잘해라.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동화 속 공주님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우리의 천사 아린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며 처음 사랑에 빠졌던 18살 소년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남자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세상의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다는 것임을. 결혼 서약이 끝나고 저는 아린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서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달콤한 웨딩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일 무렵 저는 서연과 아린이의 손을 잡고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조강지처의 정의란 이해와 나눔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숭고한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비를 맞아본 사람만이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고 잃어본 사람만이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저는 제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아린이가 제잘거리며 우리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저와 서연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아이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햇살과 바람 속에서 하나로 겹쳐진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는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견고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책장을 덮으며 혹시 저처럼 성공만을 택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가정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폐섰을 때 곁에 남아주는 것은 오직 가족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부부의 정은 진심과 노력이 없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강지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저처럼 뒤늦은 후회로 평생을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얼마나 높은 빌딩을 세웠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평온하게 미소 짓고 당신의 아이가 얼마나 밝게 웃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항구이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